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간 상시적인 이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최근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이 전강 후약 장세를 나타내며 3대 지수 아쉽게도 일찍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그 상징주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동학개미분들이 좀 다소 숨통이 트는 것 같아요. 아직 굉장히 미흡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6월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국내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덩달아 춤춰서 일부 그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들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100 정도로 더 떨어진다. 그리고 극단적인 비관 현저 같은 경우에는 195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실 그때의 증권사들이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하향 조정할 때 연초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증시는 상저하고가 될 겁니다. 연초에 전망했던 것. 그다음에 환율은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정할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망이라는 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는 가이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쪽도 이제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형주가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2300대 중반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2100으로 떨어진다 지난주에 1950으로 떨어진다 하는 소위 저는 뒷담화 치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의 증세를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쉽게 변동하면 사실은 가이드 역할, 전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그 시청자분께서 워낙 궁금한 사항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자막을 갖고 워낙 관심이 세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죠.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1분기 성장률보다 더 떨어지면 NBR, 미국의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분기 연속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2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형적인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였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대체로 마이너스 나올 거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나온 게 GDP 애틀란타 나우인데요. 마이너스 1.9%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추계 방식에서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확정치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속보치지만 처음 발표되니까 그러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에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GDP 애틀란타 나우대로 하면 마이너스 2.9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장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은 골드만삭스는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장 초반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주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전반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붙다가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빅테크 업종들이 상당히 기업들 실적이 발표된다 하는 측면에서 애플이었던가 이런 측의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고용을 많이 감소시키겠다 하는 이런 쪽이 장 후반에 약세를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 전강 후약의 장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전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의 은행주가 실적 호전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렇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빅테크 업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장 후반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유럽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이 증시보다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오늘은 뉴욕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은 증시보다는 외환 시장에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11년 만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그래서
인플레가 6월 지표가 8.1%까지 나왔거든요. 유로랜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럽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시청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는데요.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기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금리를 올리면 결과적으로 유로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6월 그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발표된 이후에 달러가 강세되니까 이걸 킹달러다는 표현, 제왕달러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킹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각에 신문지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9 정도, 지난주에 109 정도 올라간 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1986년에 루브르 협정이 있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122까지 갔고요. 지금 유로가 약세를 보였던 유럽 재정위기 2011년에 하면 달러 인덱스가 이때도 한 117 정도로 됐습니다. 제왕 달러가 되려면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제일 높은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유튜브에 클릭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 이런 표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 표현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역사적으로 109보다 더 높은 때가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왕 달러가 되려면 달러 결제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아실 겁니다. 중국이 탈달러 움직임에 주도하는 상태거든요. 위안화 결제해라. 그리고 러시아도 금수 조치를 받으면서 루블화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자꾸 달러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통화의 아우타키적 성향이 가는 상태에서는 자국 통화의 결제 비중이 높아야 경제 독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소셜네트워크 이제는 국제관계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결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달러가 지난주에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킹달러, 제왕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사실 미국 경제도 어느 현상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오히려 유로화 약세 또 일본의 아베노미스 고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강세다 하는데요. 오늘 유로 가치가 사실 회복됐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자연스럽게 107 정도로 그대로 떨어졌죠. 미국 경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 107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로화 약세에 있다는 반사적 성격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이번 주 목요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런 국면에서 달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미는 이런 환경이 사실 전개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우리 국내 언론에서 킹달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때의 원달러는 1326원이거든요. 그럼 1326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까지 1조 3천억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부 무슨 D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선 2100 어떤 비관적인 사람은 2400에서 2200 떨어지고 또 1950억 떨어지는 이런 쪽의 시각에서 지금 외국인이 대항주를 매입하다 보니까 2350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유럽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마지막 궁여지처럼 올리는 것이 일본이지 않느냐. 일본도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사임했습니다. 아베노미스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기시다노믹스 지금 이제 일본의 수상이 기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시다가 자기 색깔을 반영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기시다노믹스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엔화가 좀 강세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에 킹달러, 제왕달러에서 상당 부분 다른 환경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중심에서 너무 편협되면 그런 환경이 나온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하나 되고 환율이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균형으로 봐줘야 된다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는 다른 국가들은 전부 탈미, 탈달러화, 탈중앙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만 초점이 맞추면 경제 현상을 왜곡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이 시각을 좀 다각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또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윤 대통령께서 아주 말끔하게 입으셨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실 때보다도 아주 더 말끔하게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사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정영국 PD께서 지금까지 출범 이후에 한 2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는 정 PD의 그 경제 식견이 높은 정 PD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닛 앨런이 오실 때 좀 한국 경제가 지금 외환 시장도 이렇게 상당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모토를 희망 섞인 것을 해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복장이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이런 사진을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외환 시장이 좀 지금 불안하죠. 예, 그렇죠. 외환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 분야는 한 건 좀 꼭 말씀드릴게요. 환율,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재무부 제닛 앨런의 입니다. 금리 때문에 달러가 영향을 봐서 페드가 환율 분야의 주무부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사실 여기서 경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분야는 미국의 재무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 관련해서는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 장관인 미국의 제닛 앨런이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환율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요. 지금 민감한 때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보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즉 대발산의 정도가 상당히 더 심화되고 있죠. 1994년에 미국의 금리를 올릴 때 2년에 걸쳐서 3.75%의 금리가 6%를 2년에 걸쳐서 됐거든요. 이번에 1990년대 중반보다 더 심한 대발산이 온다는 것은 자, 홍영표 한번 계산해보고 시청자랑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월 달에 상당 기준으로 금리를 0.25% 올리기 전에 0에서 0.25% 밴드폭이니까 상단이 0.25%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0.25 올렸죠. 5월 달에 0.5% 올렸죠. 6월 달에 0.75 올렸죠. 7월 달에 0.75 올리면 2.5%가 됩니다. 그러면 불과 5개월 만에 1990년대 2년에 걸쳐서 올렸던 2.25%를 불과 5개월 만에 7월 달에 0.75% 올린다는 가정하에 5개월 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누누이 말씀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이탈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와 관련해서 제닛 앨런 장관께서 우리 오시니까 사실 우리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외환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자금 이탈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아시아 그 외환 위기를 연상시킬 만큼 자금 이탈이 되는데요. 통합회담 그러니까 한국이 넣어서 한국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그 올해 들어서 한 160억 달러 이탈하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160억 이탈 정도는 1990년대 우리 외환보유가 300억 달러 갖고 있을 땐 굉장히 큰 수준이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그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60억 달러는 1990년대 비교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돼 있다. 그때는 우리 외환보유가 300억 달러다. 160억 이탈되면 외환위기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4,200억, 4,300이다. 160억 달러는 종전에 비해서 많이 나가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외환보유를 볼 땐 그때 상황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외국 자본이 많이 이탈되다 보니까 제닛 앨런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지금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 어떤 분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니 옐런은 오랜만에 2016년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이었던 제이콥 루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6년 만에 재무장관이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안미 경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타났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장관 우리나라에 수시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보면 지금 오시니까 아까 우리가
다른 외신들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자꾸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꾸 오는 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시 좀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예. 이분은 원래 그 영원한 연준 우먼이죠. 그렇죠. 연준 우먼이죠. 지금 재무장관이 되긴 했습니다는 영원한 연준의 여성분이시죠. 그 과정을 그러면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때 페드 이사로 그래서 위기 파이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1994년에 연준 이사로 돼서 2010년에 연준 부회장으로 이렇게 되셨고 그다음에 이분의 남편은 조지 에걸로프 교수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는 역행적 선택이론 후행적 선택이론 공생적 게임위원회 대가다. 이것도 좀 얘기하려면 대학원 학생 과정에 한 학기 정도 강의해 드려야 되는데요. 예.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주 노벨 경제학상 당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어리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요새 경제 현상인데요. 노이먼 방식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고 한 사람 페이업이 한 사람 10점이 나면 다른 데서 마이너스 10점 해서 제로가 되죠. 서메이션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요번은 공생적 게임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남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게 이제 버냉키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느냐 하면 버냉키 의장이 될 때 페드의 부의장 되면서 위기 파이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부통령을 했던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죠? 그렇죠. 위기 상황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장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제닛 옐런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많은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최근 예일 것이 경제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오시면 예. 우리 측면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하시는 분도 이분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그렇죠.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오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죠. 우리 현안 상황을 해결해야죠. 예. 그런 그 측면에서 최근에 제닛 옐런을 다시 보는 인물도 다시 보고 이분의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일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제안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맞게끔 제안해야 합의가 이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근거가 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페드 이사가 1994년에 됐죠. 그때의 예일 대학 동문회에서 이렇게 그 강의했던 내용이 제니 옐런의 모토가 돼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1990년 존슨 케너디의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끌었고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던 사람이 대부분 다 예일대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로버트 솔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한번 성향을 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전체 기조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순위다. 그리고 경제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에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경제정책 운영 방식도 어떻게 보면 룰일 방식, 준칙보다는 재정적 방식이다. 시장과의 관계도 우월적 관계에서 시장 친화적 관계다. 이게 전체의 맥입니다. 예. 근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이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같은 장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정책 목표가 지금은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니까 물가 안정 쪽으로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경기 침체 문제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도 돼야 되고 또 국가 채무도 재정 적자 함께 국가 채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은 재무장관의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정책
방금 말씀하신 제3의 재정정책 섹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 주관해서 충북대인가요? 지방대에서 예. 사실 그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했습니다는 재정 준칙을 마련했습니다는 준칙의 세부적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 문제가 되고 경기 부양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도 페이고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우리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측면에선 긴축이라는 금리 인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이 쉽게 돌리지 못한다면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 부양 문제라든가. 근데 지출만 하면은 한국은행과 충돌이 되고, 지출만 하면 재정 적자 불가되고 국가 채무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제3의 정책 섹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3의 정책 섹터는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 아마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페이고 간전 정책이다 하는데요. 아마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위기에도 국가 채무 문제 경기 분장을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인프라 축복의 BB 액트를 추진하고 페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거든요. 페이고 정책은 잘 아시죠? 예. 그냥 재정 지출을 이렇게 총량은 이렇게 규제된 상태에서 경직성 경비, 이건 경기 부양 효과가 적거든요.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공무원분들에는 대단히 지성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 좀 남한테 팔아가지고 좀 구청이 좀 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너무 우리나라의 건물에서 구청 건물이 무슨 제일 화려하지 않습니까? 좀 줄여.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도로 깔고 못 깔고 이렇게 해서 투자성 경비를 이렇게 이전시키는 거다. 그래서 경지성 경비는 지불해라 페이, 그리고 투자성 경비는 고 하라. 그래서 페이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출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 효과로 밀어내니까 경기 부양 효과는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 문제와 그다음에 경기 분장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위기는 다 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또 대통령이 끌탕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국민들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점검해봐야 되는 또 다른 시장의 관심사. 과거 루빈 독트린에 이어서 최근 옐런 독트린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달러가 되면 미국도 수출이든가 경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닛 앨런 장관이 지금 인플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걸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앨런 독트린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환율이라는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예. 미국도 경기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유로 문제가 약세가 돼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된다면 그것이 달러 인덱스가 킹달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120이 가고 117 가는데 지금 107 되는데 무슨 킹달러입니까? 그리고 결제 통화 비중은 IMF가 나오는 거 보면요. 달러 결제 비중 외화 보유에서 가장 하는 것이 외화 보유에서 보면 달러 보유 비중이 80%까지 갔는데 지금 58%입니다. 예. 58%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간다. 이거 킹달러를 얘기하면 잘못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오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달러를 유도하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루빈 독트린에 해당되는 만큼 앨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전부터 한국경제TV에서는 앨런 독트린 시대가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최근 국제 환투기 세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참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방안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얻어가야 됩니까? 네, 사실은 어제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뒤늦게 어려울 때
그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우리 코스피에서 2,100m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뒷담 맞추면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26원 가면서 1,500원 뭐 이렇게 1,350원 기정사실하고 1,500원까지 얘기 나왔습니다는 사실 외국인들은 1,326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동학개미들한테 아직 굉장히 선호한 수준입니다는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1조 3천 정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선에서 지금 6만 2천 원까지 그래도 이렇게 위안을 참는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위안 사정이 그렇게 일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정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자금 이탈이 160억 달러 되지만 과거 1997년대 300억 달러 대비해서 우리 외환 위기를 우려했지만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 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적인 측면에서 무역 적자 확대하는 폭은 이건 좀 심각하게 봐십시오. 그리고 외환보유라는 달러 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방치할 때는 사실 달러 베이스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이제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원달러 환율을 올리긴다, 원화 약세를 유도한다. 그것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입 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 보유고 달러 베이스로 급감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정책은 원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물가 관리,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관리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제네랄은 약간 모처럼 이렇게 오시니까 이거를 위해서 상시적인 한미 통화세 협정에 체결은 안 될 겁니다. 페드와 여러 가지 주간 부서와 연관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이드라인 정도만 이렇게 얘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논의만 돼도 심리적으로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떨어졌습니다는 오늘 떨어뜨리는 효과는 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안을 통해 어떤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